신탁부동산 매매 계약 실무는 지금 거의 다 운영되는 거라서요. 예. 요 세 페이지인데 빨리 읽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신탁부동산 매매 계약 실무 보겠습니다. 신탁부동산의 매매 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은 신탁부동산은 신탁회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석사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신탁자의 처분, 매매 임대차 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신탁번호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신탁유형과 신탁계약 조건,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에 대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중개업자는 반드시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탁원부에 기재된 수탁사를 방문하여 수탁사가 신탁회사예요. 수탁사가 신탁회사입니다. 방문해서 수탁사인 신탁회사 이전 소유자인 원래 소유자인 신탁자는 위탁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탁자는 위탁자. 네, 위탁자 원래 소유주. 입회한 가운데 매매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 임대차 계약은 대충 전화로 통화해서 신탁회사에 방문하고 우선수익자 은행에 방문하고 이렇게까지 안 하고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매매권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신탁 부동산 매매권은 금액 단위가 보통 좀 있거든요. 금액이 좀 크다고요, 일반적으로. 그때는 전화로만 하지 마시고 회사에 방문하고 우선수익자 은행 방문해서 담당자 만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뭐 할 때? 매매할 때는. 임대차 할 때는 실무상 그렇게 일일이 하기 어렵지만 매매할 때는 꼭 회사가 서울에 있다. 어떻게 가요? 이런 분도 계세요. 예. 그럼 우선수익자 은행은 보통은 부산에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신탁회사 본사가 서울에 있는 거지 부산에 담당 어떤 지사나 뭐 있거든요. 그래서 꼭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는 것이 좀 안전합니다. 자, 대부분 판례 91년도 판례입니다. 판결을 보면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이 되는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그러면 등기부등본에 무슨 부동산 신탁회사 뭐 이렇게 소유권이 박혀져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수탁자, 신탁회사의 소유권이 이전된 거지 위탁자가 소유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재판의 내용이 시작하는 거예요. 91년도 판례입니다. 자, 담보신탁 부동산의 매매 계약 체결 과정은 자, 신탁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체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위탁자와 매매 계약 체결 시에는 수탁자, 신탁회사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매매 대금으로 대출금 변제 후 신탁 해지 동의서를 발급받습니다. 대출을 실행한 우선수익자 은행하고 대금 납부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고 매매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 신탁회사하고 진행하는 게 아니고 누가 진행하죠? 위탁자. 신탁자하고 진행하죠. 위탁자, 신탁회사, 신탁자, 수탁자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위탁자, 신탁자, 원래 소유주 같은 말이죠. 위탁자하고 매매 계약 체결할 때는 신탁회사의 동의 먼저 받아야 되고 매매 대금으로 뭐부터 한다고요? 대출금 변제부터 한다고요. 그 다음에 신탁해지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출을 실행한 우선수익자 은행하고 대금 납부 방법, 어떻게 대금 납부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매매 절차에 관해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수탁자, 신탁회사하고 매매 계약 체결할 때는 계약 시 위탁자를 입회시켜 위탁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신탁회사에 매매 대금을 납부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합니다. 자, 신탁회사하고 매매 계약 체결하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위탁자를 부른다고요. 입회시켜서 계약을 진행한다. 이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신탁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절차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절차. 자, 위탁자와 매매 계약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 체결 내용을 우선 수익자, 위탁자 등에게 통지합니다. 위탁자는 매매 대금으로 우선 수익자, 대출금을 변제합니다. 우선 수익자는 대출금 변제 확인서 발급 및 담보 신탁 해지 동의서를 발급합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매매 대금은 돈 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위탁자가 자기가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게 아니고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쓴다고요. 대출금 변제 확인서, 그 다음에 담보 신탁 해지 동의서. 자, 요 서류가 제일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 4번부터 7번은 잔금 납부안과 동시에 이행돼야 되는 건데,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이행돼야 되는 건데, 자, 신탁 해지 및 위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자, 신탁 해지하고 위탁자 원래 소유주 있죠. 원래 소유주로 소유권 이전하고, 그 다음에 위탁자가 원래 소유주가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 서류를 교부합니다.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 서류를 교부합니다. 자, A라는 신탁계사로 돼 있었으면, 만약 B가 원래 소유주다, B가 원래 소유주다, B. 그러면은 A 신탁되어 있는 신탁 해제하고 B로 다시 복구를 시켜요. 소유권을 복구시키고, 그다음에 C가 매수자다. 그러면 C한대로 다시 넘기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법무사가 해야 될 일이, 법무사가 이걸 미리 다 챙겨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매수인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위탁자 입회시켜서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요 우선 수익자가 대출금 변제 확인서 발급하고 담보 신탁 해지 동의서 발급하고, 그 다음에 위탁자 앞으로 다시 소유권 이전시키고, 위탁자는 매수자한테 소유권 이전 서류를 교부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수자한테로 시키는 거. 이게 이제 잔금 납부하고 동시에 이행되는 내용입니다. 예, 질문? 신탁 등기할 때 그때 등기비 들었거든요. 예. 비용으로 들겠네. 이좀 받아서. 예, 비용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법무사의 영역이라서, 예, 신탁기사하고 법무사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신학사에서 예. 신학자한테 일반적인 실무가 원칙이 그래요. 예, 원칙이. 예. 신학사에서 신학자한테 이전할 때 신학자가 취득세를 그래서 그 세금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금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내용이 이중으로 들어가야 되면은 그 매매금이 큰데 그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실무상 아마 그렇게 안 들어갈 거예요. 실무상. 그렇게 네. 이런 아, 부팅해서 네. 야, 그래도 여기 경험도 많으시고 이제 질문할 뭘 물어보는 사람 있잖아요. 뭘 아는 사람이에요. 뭘 물어보시는 분은 경험도 있고 뭐 이런 내용을 접해야 될 수도 있고 좀 질문도 알아야 질문하지. 아무것도 모르고 질문 못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무사 쪽의 영역이라서 이제 뭐 법무사가 하는 일, 세무사가 하는 일 다 이렇게 파트가 나뉘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 그것도 이제 사실을 좀 알고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신탁회사로 넘기는 거, 위탁자로 다시 넘기는 거, 거기에 등기비용이 일반 매매하듯이 등기비용이 안 들어갈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매매하듯이 만약 100억짜리가 신탁회사에 취등록세 등등 뭐 교육세, 노후세, 특별세 뭐 등등 뭐 채권 사야 되고 뭐 이런 내용 다 들어가고 다시 또 매매할 때 위탁자로 넘겨서 하는데 그럼 등기비용이 더블 들어가잖아요. 100억짜리면 돈이 10억 들어가잖아요. 그렇게는 이제 안 하겠죠.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인 사항은 그 사항이 됐을 때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법인에서 자, 부동산 매매할 때 등기비용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100억짜리 건물을 산다, 100억짜리. 100억짜리 건물을 매도자가 법인이에요. 매도자가 법인. 근데 매수자가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개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등기비용이 들어가면 대충 약 5% 잡아야 되잖아요. 4.6% 플러스 등기비용 하면. 그럼 100억짜리 사면 5억 날아가죠. 근데 매도자의 법인은 단순하게 부동산 매매 임대 사업만 딱 하고 다른 뭐 사업도 안 하고 뭐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법인을 그냥 인수하는 거죠. 법인 대표만 바꾸는 거죠. 그럼 일반 매매로 사듯이 등기비용 그래 안 들어가죠.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실제로 매매에서 매도자가 법인일 때 매수자가 어차피 법인 설립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법인의 대표자를 바꿔서 바꾸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탁부동산 신탁하고 다시 위탁자한테 넘기고 그런 의무도 방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공무사가 아니고 제가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체크하시라는 겁니다. 네. 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질문하신 내용에 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저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근데 뭐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게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신탁부동산 매매 주의사항.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신탁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게 되는데 혹여 위탁자가 매매 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유용하게 될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신탁해지 동의서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 등기되어 있는 물건은 반드시 신탁본부를 발급받아 대출금융기관을 확인하여 대출금융기관의 담당자에게 신탁 물건의 매매 계약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특히 대금 납부 방법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금 납부 방법이에요. 대금 납부 방법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요거를 제일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신탁회사에서 직접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다. 위탁자와 협의해서 신탁회사와 직접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신탁회사에 대금을 납부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직접 소유권 이전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 될 것이다. 자, 신탁부동산의 매매 계약서 및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자, 위탁자, 원래 소유자, 이전 소유자가 수탁자, 신탁회사죠. 그 다음에 우선 수익자, 은행, 대출해준 은행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자, 동의받은 경우입니다. 동의받은 경우. 위탁자가 동의받은 경우. 위탁자가 신탁회사로부터 정당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로 매도인란에 등기상 명의자인 수탁자, 신탁회사를 기재하고 매도인에는 누구를 기재한다고? 신탁회사. 대리인란에는 위탁자, 종전 소유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자, 위탁자가 수탁자 및 우선 수익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동의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위탁자가 신탁회사로부터 정당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경우로 매도인란에 등기부상 소유자인 신탁회사를 기재합니다. 대리권을 받지 못한 위탁자는 매도 계약에 참여가 불가하지만 공인중개사는 실무상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위탁자를 출석하게 하여 계약 체결 사실을 보좌하고 설명하는 것이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신탁부동산 매매 계약 특약상 예시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신탁부동산 매매 계약 특약상 예시. 본 매매 계약은 무슨 신탁회사의 신탁관리 물건으로 신탁회사의 승낙하에 매매하며 신탁관리계좌 무슨 은행 신탁회사로 대금을 입금하기로 한다. 신탁회사로 대금을 입금하기로 한다. 자, 아까 임대차하고 매매는 조금 틀려요. 매매인 경우에는 실무상
신탁회사로 대금을 납부한다든지 우수수익자 은행으로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동산에서 신탁 부동산 계약해가지고 패소 판결, 소송하고 재판까지 가고 대법원까지 갔는데도 패소했을 때는 경비도 상대편 변호사 경비도 엄청나겠죠. 그래서 패소 판결에 관해서 판례를 보겠습니다. 부동산에서 패소 판결 받아서 문제됐던 판례. 자, 오피스텔 매매 계약 중개 시 신탁 등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탁회사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중개하여 패소함. 오피스텔 매매 중개 시 신탁 원부를 제시하지 않았고 확인 설명서 의무를 위반하여 중개사에게 40%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자, 오피스텔 매매 계약할 때 있잖아요. 오피스텔 적어도 뭐 200세대, 300세대 넘어가고 뭐 이래 할 때 보면은 오피스텔이 소유권이 어떻게 돼 있죠? 신탁회사에 거의 다 넘어가 있거든요.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돼 있다고요. 신탁회사로. 시행사회사로 안 돼 있고 신탁돼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대출을 빼서 건축하고 이렇게 보통 가거든요. 그러면은 오피스텔 매매 계약을 하는데 신탁 해지를 처음부터 해놓고 위탁자로 넘겨놓고 와서 계약하는 수는 없죠. 건설회사에서 보면 신탁돼 있는 부동산을 매매 계약할 때는 신탁 해지를 아예 해놓고 자기 건설회사 이름으로 다시 소유권을 복귀시켜서 계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처음부터 계약하는 게 아니면은 신탁회사로 소유권 돼 있는 오피스텔을 계약한단 말이에요. 그때 신탁 등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의나 승낙받지 않고 신탁 원부 제시하지 않고 이러면은 무조건 문제 생겼다 하면은 부동산에서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판례가 확고하게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신탁사의 승낙이 없었고 확인 설명 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서 중개사에게 60% 손해배상 판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에 소유자를 위탁자로 잘못 기재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소유자를 원래 소유주 위탁자로 잘못 기재하고 실제 임대 권리가 없는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중개사의 가시를 물어서 청구 금액의 80% 손해배상을 판결합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소유주를 수탁자로 신탁회사로 수정 기록하셔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손해배상 판결을 80% 매기죠. 자, 그러면은 매도자한테 몇 프로 매기고 매수자한테 몇 프로 매기고 임대인한테 몇 퍼센트, 임차인한테 몇 퍼센트, 계약한 부동산 몇 퍼센트 이렇게 손해배상을 할 때 비중을 준단 말이에요. 비중을 두거든요. 비중을 주는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소유자를 원래 소유주 위탁자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임대 계약할 때는 신탁부동산 임대 계약할 때는 실무상 어떻게 한다고 했죠? 신탁회사에서 나와서 계약 안 하고 위탁자로 계약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탁회사에 한 번 더 물어보라고 했죠. 우선수익자 은행에 한 번 더 물어보라고 해서 계속. 그러면 임대인란에는 신탁회사 적고 대리인란에 위탁자 적으면 되나요? 계약하는 위탁자 적으면 되나요?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만일에 은행이나 신탁회사에서 임대인란에 그냥 그 위탁자 원래 소유주 이름 적으시면 됩니다라고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임대차 계약서 적었는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소유주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세팅돼서 그대로 자동으로 세팅돼서 따라온단 말이에요. 확인설명서가 자동으로 따라온단 말이에요. 확인설명서에 자동으로 따라와요. 그대로 소유주에 관한 내용은 그대로 따라오는데 이거 안 고쳐주면 요거 티끌 하나 잡아가지고 소송했는데 80% 손해배상 판결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방금 이야기한 내용. 요즘은 의뢰인들이 똑똑해가지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허위 매물 신고할 때 제가 4월달인가 그때 수업 때 이야기했죠. 주차장의 주차 대수
아파트인데 1단지에 주차대수, 2단지에 주차대수. 이거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에 있는 거 보고 그대로 기록한 것으로 해가지고 그게 주차대수가 틀리다라고 해가지고 허위 매물 신고해서 벌금 500만 원 받았어요. 부산의 사상구 쪽에서 부동산 사상구 사하구 쪽에서. 그래서 500만 원을 한 군데 받은 게 아니고 또 다른 데도 막 500만 원 또 막 주차대수 잘못 적었다고 해서 광고 잘못했다고 해요. 요즘 사람들 정말 똑똑하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확실하게 FM대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중개대상품 행세명서 소유주 수정해 줘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 안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 페이지만 보시면 끝나는데, 자, 신탁 부동산이 신축에서 분양 중인 경우, 우리가 오피스텔 매매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분양 중인 경우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자, 수분양자를 임대인으로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뭐죠? 분양받은 사람이죠. 받는다, 그 말이죠. 분양받은 사람. 수분양자는 분양 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수분양자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 수분양자가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잔금날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분양대금 완납과 동시에 잔금날 임차인한테 보증금 받아서 분양대금 완납과 동시에 신탁 등기를 말소하고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 오피스텔 분양받았는데 신탁계사로 돼 있어요. 근데 신탁계사하고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안 하거든요. 누구하고 계약하죠? 분양받은 사람하고 계약한단 말이에요. 실무상 분양받은 사람하고 계약하거든요.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하든 전세 계약을 하든 실무상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잔금 치는 날은 분양대금 다 완납하고 동시에 신탁 등기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을 내가 계약한 사람으로 소유권 이전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상태면은 분양받은 사람한테 돈을 넣으면은, 소유권 이전이 안 되면 분양받은 사람한테 돈 넣으면 이거는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주가 아니잖아요.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해 안 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양하는 상가나 분양하는 오피스텔이나 여하튼 분양하는 부동산들 있죠. 분양받은 사람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임대차 계약할 때. 그때는 이제 분양대금 완납하고 동시에 신탁 등기 말소하고 분양받은 사람 앞으로 소유권 등기하고 이걸 갖다가 법무사인데 확실하게 체크해달라고 고지해가지고 야무치게 해달라고 법무사한테 부탁을 하셔야 돼요. 예. 자, 분양계약서 복사본을 청구서류로 계약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임대인란에 수분양자를 기재하고 서명날이 납니다. 특약사항에는 당일 임대차 계약은 수분양자를 임대인으로 하는 계약이다. 당일 임대차 계약은 누구를 임대인으로? 분양받은 사람을 임대인으로 하는 계약이다. 근데 소유권은 누구로 돼 있죠? 내가 계약할 때는 신탁회사로 돼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특약. 임대인은 약정한 잔금일 당일에 임차인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약정한 잔금일 당일에 임차인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분양대금 완납하고 당일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신탁 등기 말소 및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계약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언제예요? 근데 잔금 납부할 때, 임대차 보증금 잔금 납부할 때, 그 등기 신청 비용 납부 영수증 또는 등기 신청 접수증을 임차인에게 교부하기로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을 하기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한다.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위약금 내용까지. 분양계약서상 승계받은 최종 소유주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사람과 계약을 해야 한다. 분양권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분양권 서류를 보고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고, 특약에 임대차 계약 잔금일까지 반드시 임대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마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다. 자, 특약상이 뭐라고 적는다고요? 임대차 계약할 때
임대차 계약 잔금일까지 반드시 임대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마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적습니다. 그러면 접수증이라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등기소에 접수한 접수증 있죠? 접수증이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한 접수증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도 부동산에서 챙겨 주셔야 돼요. 만약 위와 같은 특약을 못한다면 이 임대차 계약을 안 하는 것이 좋다. 위험한 계약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신탁부동산이 분양 중인 경우에 미분양된 신탁부동산 상가 임대차의 경우 특약상 예시. 분양 안 된 신탁부동산 상가 임대차의 경우 특약상 예시. 그럼 시행세에서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사업 시행은 시행세에서 가지고 있겠죠. 자, 임차인은 현재 당해 부동산이 분양 계약 체결 전 임대차 계약인가 위탁자 누구누구가 수탁자 누구누구에게 신탁 계약 중임을 인지하였으며, 자, 현재 계약하는 이 부동산이 분양 계약 체결 전에 임대차 계약인가 위탁자 누구누구가 수탁자에게 신탁 계약 중임을 인지하였으며, 그럼 시행사가 위탁자고 신탁회사가 수탁자로 따로 있죠. 신탁 계약 중이죠. 요거 인지했다 이 말이죠. 예. 근데 분양 안 됐죠. 분양 안 돼서 신탁회사가 소유주로 있는 상태에서 미분양된 만약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미분양된 시행사 원래 소유지만 등기상에는 신탁회사 소유로 되어 있는 이제 임대차 계약이죠. 그래서 임차인은 현재 당해 부동산이 분양 계약 체결 전 아직 분양 안 됐단 말이죠. 임대차 계약인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 계약 중임을 인지하였으며, 임차인은 신탁 홍보의 내용을 자세히 보고 인지하였고 분양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지정하는 수분양자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분양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지정하는 수분양자와, 자, 만일에 이게 분양이 됐다. 예, 분양이 됐다. 그럼 지금은 신탁회사하고 임대차 계약했죠. 아니, 상가 임대차 계약. 제 앞에 임대차 계약했던 건도 하나가 남천동에 지금 다리집, 튀김집 들어가 있는 그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도 이 건이었어요. 예, 내용이. 그래서 미분양됐는데, 이거를 많이 분양이 됐잖아요. 분양이 되면은, 분양받은 사람하고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한다. 소유주 바뀌어가지고, 내 소유주 바뀌었으니까, 뭐, 임대 계약 조건을 다르게 다시 할게. 이게 아니고, 이제 수분양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을 특약사항에 넣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자, 시행사나 위탁자 계좌로 송부하는 것. 이거 정말, 시행사나 위탁자 계좌로 송부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남천동에 새로 옛날에 남천 아파트 하고 있는 지금 다리집 튀김집 지금 남천동 KBS 방송 마림천 쪽에 보면은 다리집이 옮겨간 새로 주성북구로 저는 아파트 상가 건물이 있거든요. 예, 높게 지는 건물이 있는데 그쪽에 계약한 것들을 제가 보니까 싹 다 공투를 해요. 그 현장에 있는 부동산이 계약을 많이 했는데 그 현장에 있는 부동산이 계약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부동산을 빼는 상황이 있어요. 자기 부동산을 빼고 자기 부동산 자리에 다른 외식 사업하는 프랜차이즈가 들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부동산은 어디로 도망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부동산에서 엉터리 계약을 엄청 많이 해놨더라고요. 분양이 안 된 상가인데 돈을 누구한테 넣었다고요? 시행사로 넣었다고. 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터지면은 KBS 9시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냥 그래가지고 임차인이 손해보는 임차인이 한 몇백 명 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9시 뉴스 나와요. 그런 뉴스들이 종종 한 번씩 자주 나왔고, 지금 전세 사기, 빌라왕, 갭 투자해서 할 때 어떻게 하죠?
나는 2억을 주고 저 빌라를, 저 아파트를 사요. 근데 내가 일단은 싸게 사, 싸게. 싸게 사. 이중계약서를 적든, 다운계약서를 적든 뭐 사. 근데 전세금 얼마 받는 거죠? 2억 2천. 그러면 등기비용 들어가고 나서 한 1,500만 원 돈 남죠? 돈 1,000만 원 돈 남잖아요. 내가 빌라 아파트 사는데 전세금 받아서 잔금 친단 말이에요. 전세금 받아서. 근데 그런 물건들이 경매가 들어간다든지 전세금이 지금 거의 2억 2천 하던 전세금이 어떻게 돼요? 지금 뭐 1억 5천, 1억 2, 3천, 진짜 절반까지 내려가는 데도 많잖아요. 그런데 새로 들어오는 전세 세입자한테 그 돈을 못 내주죠. 내가 산 거보다도 대출 금액을 더 많이는 안 해주거든요, 은행에서. 그럼 돈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금 못 내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사기친 건 아닌데, 어떻게 됐죠? 빌라왕들이 다 사기꾼으로 몰렸죠. 빌라왕들이 300채, 400채, 500채, 100채, 200채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재테크 투자한다고 하고 캡 투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단 말이죠? 스트레스 받다가 병들어서 죽어버리고, 심장마비 걸려서 죽어버리고, 스트레스 받다가 검찰청에 조사받다가 갑자기 자살해버리고, 거기에 결정적인 제일 컸던 이유가 뭐였어요? 종합부동산세를, 종부세를 갖다가 있잖아요. 전에 만일에 2천만 원 줬으면 종합부동산세를 2억, 3억 내야 되도록 종부세를 팍 올린 거잖아요. 심지어는 1세대 1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몇 천만 원씩 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종부세를 완전히 올려버렸거든요. 그런데 나는 집 겨우 2채 들고 있는데 일시적인 주택인데, 나는 교사 생활하다가 평생을 교사 생활하다가 퇴직했는데, 정말 교육자로서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1년에 종부세를 4천만 원씩 내야 돼. 근데 나는 버는 돈이 4천만 원이 없고 연금 받아서 살아요. 연금 받아서. 근데 매년 4천만 원 내야 돼. 내가 이 아파트 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을 뿐인데, 공시가격이 올라갔을 뿐인데 내가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예를 들어서 LCT에 사는데 내가 살 때는 LCT를 마이너스 P로 해서 분양가보다도 훨씬 더 싸게 샀는데, 내가 살 때는 예를 들어서 12억이었는데 지금 내가 50억이 되는 거예요. 50억이. 종부세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근데 은행 대출 받아서 돈 빌려서 자꾸 종합부동산세를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특히 원룸 건물 가진 사람들이 있죠. 원룸 다가구주택 이런 거 가진 사람, 종부세를 제 현재 수업받은 오래된 학생도 종부세를 자기가 한 7만 원 냈는데 종부세가 1억 5천이 나온 거예요. 이때까지 14, 5년을 원룸 임대 사업을 해서 월세 수익을 받고 살아남았는데 종부세가 몇 천만 원밖에 안 나왔던 게 몇 억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출 금지. 그래서 완전 부도위기에 가버리고, 대출을 10억 했는데 대출 10억이 재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왕 이런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먼저 두들겨맞은 게, 종합부동산세를 엄청나게 두들겨맞으니까, 자기가 집을 100채, 200채 들고 있으니까 종부세가 엄청나잖아요. 엄청나게 두들겨맞으니까 그 세금 못 내죠. 세금 못 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통장에 압류 들어오고 막 난리 나잖아요. 내 계좌 다 압류 들어오고 난리 나죠. 세금 금액이 크면. 그 상태에서 대출 안 되지, 전세금 못 내주지, 스트레스 받다가 돈 벌려고 하다가 막 자살해서 죽고. 그렇게 하려고 게 사실은.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처음부터 국가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부동산 과목을 만들어서 국민윤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국어 1, 국어 2, 고문, 뭐 수학 1, 수학 2, 뭐, 예, 지구과학, 물리, 뭐 지리 이런 게 다 하는데 부동산에 관한 공부가 없잖아요, 커리큘럼에. 근데 의식주 중에서 제일 크게 쓰는 게 뭐예요? 집이잖아요, 집. 그럼 적어도 임대차 보호법이든 부동산에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에서 제일 좋은, 제일 돈 되는 효자 과목이 부동산 과목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학교에서 경매 관련되는 강의를 평생교육원에서 다 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전공자, 3년 이상 경력, 뭐 학위 수료자 뭐 이런 사람 없으니까 저희는 뭐 한 25년 전부터 계속 강의하러 불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경성대학교에서 강의가 부산에 이루어졌거든요. 예. 한 15년 동안 하루에 진짜 한 3군데, 4군데 강의한 적도 엄청 많았어요. 평균 하루 강의 시간 한 8시간, 9시간. 뭐 부산에서 하다 울산 갔다 처음 갔다 다시 부산 와서 강의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불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 경매가 너무 대중화되고 재개발 재건축이 너무 대중화되니까 제 밥그릇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전에는 수수료 많이 줬는데 이제 수수료 많이 안 주죠. 재개발 중개할 때, 재건축 할 때. 그냥 자기들이 수수료 자기들이 다 주차하고 자기들이 다 발품 팔아서 자기들이 다 하라고 해요. 자, 그런데 신탁부동산 공매는 강의하는 데도 없고 책도 별로 없고 유튜브 강의를 들어보려고 해도 별로 없고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람들이 안 하는 거니까 여기에 눈을 좀 뜨시면 재테크나 아니면 손님 중개해 줄 수 있는 물건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남들이 안 하는 시장입니다. 자, 제가 한 14, 15년 전에 강의할 때 정말 진짜 돈 되는 수업의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NPL이라고 했어요. 부실테크. 이 NPL은 강의하는 데가 부산에 하나도 없었고 전국적으로도 강의하는 데도 없었고 책 자체가 없었어요. 경매책을 1000권 사서 볼 수 있으면 NPL 책은 한 권 있을까 말까 없었어요. 왜? 자기들끼리 돈 벌고 갔거든요. NPL을 금융과 경매와 부동산을 아는 사람들이 부실채권 사가지고 투자하는 걸 갖다가 자기들끼리만 하고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자기들끼리만 했대요. 자기들끼리. 그러면 그래서 근데 그 강의를 하려고 사람들이 개념이 무슨 강의 들으러도 안 해요. 근데 서울은 그거 강의한다고 하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경매는 그냥 낙찰받는 거잖아요. 경매는. 그러면 10억에 낙찰받아서 20억에 팔면 10억의 매도 차익에 양도세 내야 되죠. 10억에 낙찰받아서 20억에 팔면 10억 벌었으니까 양도세 내야 되잖아요. 10억. 그런데 1순위 건재당 은행이 있고 2순위 건재당 채권이 있는데 2순위 건재당 건을 부실채권을 사야 부실채권을 1순위 건재당 건이 만일에 10억인데 2순위 건재당 건이 10억이다. 그럼 1순위 10억, 2순위 10억 하면 그 건재당 채무채권이 다 20억이죠. 토탈. 근데 앞에 10억은 은행에서 가져갈 거 아니에요. 나는 2순위 건재당권을 사요. 근데 김민학사는 10억이 될 것 같아. 김민학사는. 그러면은 이 2순위 건재당권, 이 건재당권을 10억을 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 1억의 부실채권을 판단 말이에요. 2순위 건재당권 10억짜리를 내가 10억을 빌려줬는데 얼마에 판다고요? 1억에 판다고, 1억에. 1억에 팔아요. 그러면 이 부실 NPL의 그냥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2순위 건재당권 10억짜리를 내가 1억에 사는데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1억에 사는데 그 부동산 가치는 20억이 넘죠. 근데 김민학차는 10억이 될 것 같아. 분위기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뭐 분양하는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가는 보통 분양가가 20억이면 김민학차가는 보통은 30%에 40%거든요. 절반 밑이에요. 절반 밑. 20억 분양하는 상가를 경매로 낙찰되면은 뭐 8억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뭐 상황이 안 될 것 같아. 그래, 이거 부시 그럼 팔아요. 그런데 10억짜리 채권을 1억에 사면서도 나는 대출 1억이, 돈이 1억이 필요한 게 아니고 1억에 가져오잖아요. 1억에 가져오면서 또 은행에서 대출 받아요.
부실증권을 사올 때, 그럼 내가 10억짜리를 가져오는데 1억을 줘야 되는데 8천만 원 대출이 되면 내 돈은 20만 원밖에 안 돼요. 10억짜리 사오는데 돈이 얼마 들었는데 2천만 원 들어요. 근데 부산에서 NPL 강의하는 데가 잘 없고 조금 하다가 네, 완전 밖으로 나눠주는 쪽이거든요. 그럼 은행에 부실채권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은행마다 큰 투자증권에서는 부실채권을 한꺼번에 사서 팔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사가지고 지금 이야기한 데까지 이해가셨죠? 지금 제가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선물 드리는 거예요. 선물. 네? 부동산, 돈, 금융 쪽에 재테크에서 돈 벌 수 있는 선물 드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이제 강의 내용이 없었지만, 그러면은, 자, 이거를 내가 10억에 낙찰받아서 20억에 팔면은, 10억에 충분히 낙찰받을 수 있는 거죠. 20억에 팔면은 10억 양도세 내야 되죠. 10억 양도세. 근데 이 물건은 내가 건재당 2순위인데, 10억 다음으로, 그 다음에 내가 10억이 2순위예요. 2순위. 그러면 내가 만약 20억에 낙찰받으면 10억 건재당권 1순위 은행에서 가져가고 10억은 내한테 배당이 오겠죠. 내 건재당 2순위자니까. 배당이 내한테 올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20억에 낙찰받아서 돈을 넣으면 어떻게 돈을 넣으면 10억 은행에서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10억은 내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매는 어떻게 하죠? 상계 처리할 수 있죠. 상계. 내가 넣을 돈 받을 돈. 그럼 돈 안 넣고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20억에 입찰한 사람이 낙찰받아요? 10억에 입찰한 사람이 낙찰받아요? 20억에 입찰한 사람이 낙찰받는 거죠. 그럼 충분히 등기비용만 조금 더 들어간다 뿐이고 충분히 낙찰받을 수 있는 안전한 금액으로 입찰해서 내가 높은 금액으로 안전하게 내가 낙찰받는 거죠. 거기에 내 채권이 건재당권이 있으니까 낙찰받아서 내가 20억에 낙찰받아서 20억에 팔면 양도세가 없는 거죠. (20억에) 내가 낙찰받는데 실제로 20억 아니에요. 왜? 나 10억 내가 배당받으니까. 건재당권 2순위니까 배당받으니까. 근데 20억에 낙찰받은 걸로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20억에 팔면 부동산에 양도 차익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 낙찰 안 받고 그냥 이 순위 그냥 받아가지고 그만 생기면 안 돼. 자, 그러니까 뭘 알아야지 이렇게 질문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NPL에서 법을 알고 금융을 알고 부동산을 알면 방금 첫 번째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하나예요. 자, 두 번째는 나는 뭐 20억에 팔 필요도 없고 이거 1순위 건재당이 10억인데 나 실제로 2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뭐 대출 받고 이렇게 해서 오는데 해서 10억짜리 1억에서 왔어. 1억에. 근데 한 12억 정도에만 낙찰돼서 내가 뭐 12, 3억에만 팔아도 나 충분히 만족해. 이렇게 하잖아요. 자, 다시 보세요. 1순위 은행이 10억 있고 나는 2순위 건재당을 10억짜리를 1억만 주고 사왔어요. 부실증권이라서. 근데 1억을 주고 10억짜리를 사오는데 실제로는 돈이 NPL 불실증권 사올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대출. 부동산 매매 잔금 치듯이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NPL만 정적으로 대출해주는 금융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한 20, 30%만 돈 있으면 돼요. 20% 정도만. 그러면은 10억짜리 사오는데 실제로 1억 줘야 되는데 2천만 원만 주고 8천만 원 대출받아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큰 욕심 안 내고 2천만 원 투자해서 1억 벌면 되지. 2억 벌면 되지. 이렇게 해서 나는 한 12억 정도만 해서 낙찰받아서 뭐 한 13억이나 팔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는 12억 입찰했는데 어느 누군가가 14억에 입찰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12억에 입찰했는데 14억에 입찰한 사람이 있으면은 낙찰을 누가 받아가는데 많이 적어놓은 14억짜리가 받아가겠죠. 14억에 입찰한 사람이 받아가죠. 그러면은 난 낙찰 못 받았잖아요. 그 대신 뭐가 있어요? 1순위 은행에서 10억 가져고 나서 14억에 관해서 4억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건재당권 채권자니까 내한테 오는 거죠.
그러면 난 대출받아가지고 NPL 대출받아서 2천만 원 주고 10억짜리를 1억에 사왔는데 실제로 2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을 때 은행 이자 NPL 대출한 이자 좀 나갈 거고 근데 누군가 14억 입찰해서 4억이 나한테 배당이 왔어. 그러면 2천만 원 투자해서 배당금 4억을 내가 챙겨서 받는 거야. 왜? 이순위 건리단가 10억 범위 내에서는 내한테 다 배당되는 거잖아. 내한테.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리단가 천 금액 범위 내에서 내가 배당받는 거야. 자, 재개발 정책 아파트 뭐 투자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지만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한 15년, 20년 전에는 아무도 안 가르치려고 로펌이나 뭐 이런 데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스펙만 딱 해가지고 금융기관에서 NPL 불실채권이 보통 조 단위로 나오거든요. 조 단위로. 몇 조, 몇 천억. 그럼 이런 것들을 금융기관에 가서 뭐 수협이든 신협이든 이렇게 무슨 상호주증은행이든 1금융권 은행이든 가가지고 쫙 받아와가지고 사서 이제 그걸 갖다가 경매 들어가게 되면은 방금 첫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벌든지 두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경매나 팔가가 확 올라가도록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그래 자기가 배당받든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제가 선물로 드린 거니까 지금은 NPL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책이 나온 게 뭐 2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나온 게 아니고 그 책이 나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리고 NPL 강의를 보면은 이제 온라인 강의도 있는데 강의료가 좀 비싸요. 돈 되는 강의니까 비싸겠죠. 예. 그래서 강의료가 좀 비싸지만 들을 만하고 그래서 지금 온라인 강의도 유료 강의로 많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유튜브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과 금융과 법을 좀 아시면 방금 이야기한 이쪽에 관심을 좀 가져서 나는 이제 뭐 일 먹고 살지 부동산에 이제 좋은 시기 다 지나간 것 같은데 재개발 재건축에서 몇십억 벌었는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뭘 해서 돈을 벌지 모르는 사람들 한테 이런 이야기 뭐 카페나 무슨 모임에 이야기하면 그 사람도 똑똑해가지고 우리 여기 뭐 대표님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우리 또 여기 수업 시간에 같이 계신데 유튜브에 방송 많이 나오시는 분이 여기 계시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다 아실 건데 그러면 그렇게 똑똑한 집단, 재테크에 관심 많은 집단에 한마디 딱 던져주면 금방 공부 다 했고 금방 딱 터져나가요.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말씀드린 건데 부실채권 사서 투자하는 거 그 공부 조금 하시면 정말 뭐 주식 투자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정말 안전하게 부동산에서 돈 벌고 금융에서 돈 벌고 두 가지 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거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집에 갈 시간이 다 돼가거든요. 그 다음에 상권 분석은 제가 그 유튜브 쪽에 링크 해놓은 거 올려놓은 게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한 5분, 10분만 설명하고 중요한 것만 해서 여기 파생되는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상권 분석 5페이지 한 화장실만 좀 갔다 왔다가 한 5만 치 했다가 바로 하겠습니다.